클로징 벨라이 부. 반갑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9월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네. 그래도 잘 시장은 갔다. 네. 8월에도 그죠? 네. 3,200선을 회복한 코스피입니다. 오전에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고점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코스닥은 더 세요. 코스닥은 2%예요. 거의 2%. 와, 800포인트 대박이에요. 예, 와, 대박이에요. 예. 네. 일본 니케이는 0.4% 플러스돼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아침에 또 난리였거든. 왜요? 노랑봉투법 때문에. 어. 네,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다. 한국 주식 하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케이는 0.4, 한국은 1.1. 이렇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에이, 로컬 이슈 뭐 글로벌 이슈가 다 이기죠. 그래요? 네. 로컬 이슈? 상법 개정? 로컬 이슈 아직 안 나왔고 그거는. 예. 상법 개정 통과됐습니다. 아. 뉴스 보고 와야죠. 네. 통과됐어. 통과됐어요? 통과됐지. 상법 개정.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본부장님 그리고 범성공자 장우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하게 마무리되는 시장. 코멘트 들어봐야겠죠? 장우진님부터. 일단은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향. 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닭돌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매파적으로 우려를 했다가 비둘기적으로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근데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제 이슈가 금리에서 이제 경기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지표를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도 이렇게 랠리로 갈 거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오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말 사이에 노란 봉투법이 됐었죠.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도 나왔었고 이런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워낙 늘려 있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한다면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자금은 밖으로 돌게 돼 있거든요. 또 달러로 약소가 되면서 자금이 밖으로 돌게 돼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약세였기 때문에 자금이 빠르게 도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하게 뭐 변화를 줄 만한 건 없었고. 그렇죠. 강하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수급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 2% 정도를 강했는데 코스닥을 주도하는 섹터가 바이오와 2차전지가 있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오가 좋았죠. 금리 인하 수혜를 받으면서 바이오가 좋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또 미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플러스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 상승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상승을 지수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도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네, 그 1% 정도 오르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왔다고 제가 말씀을 오전에 드렸는데 딱 그 정도네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코스닥이 셌던 거는 금리 인하되면은 가장 탄력이 좋은 거로 갑니다. 미국도 러셀 2000이 무려 3.9 몇 프로, 거의 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모된 더블이 뭐야? 거의 3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코스닥 쪽이 그 같은 성향으로 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먹자. 외국인도 글로 들어온 것 같고 코스피는 내일 있는 아침에 있는 그 한미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간보기로 그냥 들어와 있다. 외국인과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전과는 분위기가 다른 건 이유가 뭡니까?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일 기대가 있으니까 조금 막판에 좀 한 것 같고요. 특별히 뉴스 플로우 상으로 건 없어요. 그냥 2차 전지 셌고 그 다음에 전력 셌고 뭐 그 정도거든요. 로봇은 원래부터 셌고 조금 셌던 것이 좀 더 셌어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오전이랑 지금 오후랑 분위기가 다른데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이 이렇게 전환했다고 치면 그럼 이거 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 하락할 때도 뭐 때문인지 모르고 상승할 때도 뭐 때문인지 모르면 이거를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잖아요. 뭐 5일 연속으로 봤을 때 다른 시장 대비해서 유독 약한 모습이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난주에 계속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현금을 좀 가지고 계세요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네. 이제 매도했던 수요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예상과 굉장히 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되돌림에 대한 수요들이 빠르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시장의 반등의 좀 이유가 됐다고 보지 않을까요? 김장일 본부장님은요? 예, 그래서 0.5%, 1%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봤고 초반에는 낮게 시작했는데 오전과 오후랑 무슨 있냐? 그거 없어요. 예, 없고요. 오전과 오후 뭐 있어요? 없죠. 가던 놈이 또 간 거예요. 내일 그 1시 반이니까 2시 반에 한미 정상회담 그거 있고 하니까 기대 심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 중심으로 일단 코스피는 그냥 코스닥은 순수하게 그 금리 인하면 어떤 플로우가 밖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탄력 있는 쪽으로 가야죠. 예, 탄력 있는 쪽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만 붙으면은 주가는 저쪽에 1% 가면 2%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오전하고 오후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흐름상 이거 간에 버티네? 그럼 글로 가보자라고 이제 조금 십시일반 하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죠. 뭐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출연행님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왜 사느냐 그런 기대감이 오전에 좀 약간 줄였다가 같이 기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관이 대신 한 1,500억 원 정도 사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2,000억 원, 기관이 한 800억 원 정도 사줬는데 코스닥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건 네. 매도했던 것들이 다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시장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 쪽을 낮췄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차익 거래도 있고 비차익 거래도 있는데,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ETF에서 그냥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스켓 매매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코스닥 비중 채워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한국 시장에 좀 베팅해라. 약간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환율이 약간 빠진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화가 약간 빠진 것도. 오늘 약세로 갔던 것 같은데? 1,384원입니다. 근데 원화는 약세인데 사실 달러는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예,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380, 70, 한 6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조짐이 보이면 모르겠는데 오늘 해석이 금리 인하는 맞는데 그렇죠? 힌트를 확실히 줬으니까 금리 인하의 지속성과 그 가정의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들이 한 5명에 1명꼴로 있거든요. 그 해석이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아까 범성 권장님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갔을 때는 그 해석을 또 어텐션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번 주에 그 PC 넘버 이런 것들이 무시하고 갈 정도로 편안하게 나온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게 헷갈리게 나오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획수라든지 그 속도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이상 확률을 그렇게 안심할까? 이건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달러도 그렇게 편안하게 달러가 약세가 우리 입장에서 확 약세가 될지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주 정도는. 그럼 이 정도에서 달러는 계속해 머물 것이다. 1,380원, 뭐 90원. 그건 이제 이번 주에 PC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몇 가지 이벤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주처럼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남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결국은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헷갈리는데 9월 5일 날 그때 나오는 그 8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가장 큰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안심 낙관만 하기는 조금 뭐 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주는 그래도 무난히 지나갈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네. 한번 종을 쳐보겠습니다. 네. 은미채님께서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킴님께서 기관이 대규모로 사서 주가 조정을 하는 국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권종근님께서 땡땡땡 어차피 미국이 필요한 섹터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긴자손님께서는 땡땡땡 과연 새벽에 협상이 어떻게 되려나 잘 되면 떡상 잘못되면 떡락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김진보님, HJB님 거래대금이 아쉽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맙소사돌님, 땡땡땡, 지영다이애님, PKM님, 임루비언님, 네. 많은 분들이 땡땡땡 네. 쳐주고 계십니다. 두둥셀린도 오셨고요. 아이디가 어려워서 읽기가 어려운데 시장은 확인만 하다가는 못 사는 것이요 하고 용기를 좀 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은 단타왕님이 5,000피 가자 다시 5,000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좀 심리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5,000피 나오면 예. 다시 조금 살아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 범성공자님한테 시황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수는 코스피가 1.3% 상승.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수급이 쫙 한번 기관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개인은 매도가 컸고요. 기관은 한 1,000억 정도 더 매수를 때려서 3,20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2% 올라서 798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오늘 종가가 고가, 기관이 쫙 땡겨서 기관 수급이 오늘 코스피를 살렸고 네. 외국인은 코스닥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코스닥 살리고 그러니까 코스닥은 외국인이 살리고 코스피는 기관이 살리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범성공자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샀는데 요거 차트를 좀 키워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일치합니다. 여기 녹색 선이 기관인데 코스피의 지금 흐름과 기관의 순매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코스닥 지수, 검은색이 코스닥 지수고 그다음에 요 파란색이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침이 있었다가 바로 이제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그럼 좋냐라고 할 때 투심이 좀 애매해요. 투심이 애매하다고 하는 게 여기 거래대금 보시면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금요일보다 줄었습니다. 네. 7조 9천억 정도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4조 8천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4조 8천억 정도로 아직 5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가자 막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고 사람들이 약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특히나 프로그램 쪽으로 그냥 요즘 비중 채워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 쪽으로 순매수에 따라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상승 하락 종목을 봤을 때는 코스피는 602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이 271. 그다음에 코스닥은 1153 종목이 상승했고 474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상한가는 4개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 2% 정도 상승하면 상한가가 가는 종목도 좀 더 많고 더 그런데 많아야죠. 네, 오늘 그런 모습들은 또 안 나왔죠. 그리고 로봇 테마가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건 생각보다 개인들의 수급, 개인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편하지 않다. 특히나 왜 그럼 편하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이 2개가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정말 계속 좋게 보는 게 맞아. 노론봉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나왔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의 우려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박스 안에 또 정확하게 갇혀 버렸거든요.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 3,100포인트와 3,288 여기 사이를 그냥 완벽하게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위아래 이게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달도 더 됐죠.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말까지 지금 8월이 끝나가는 이 날짜까지 3,100에서 3,100을 깨지도 않고 그리고 3,300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요 사이에서 진짜 박스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위로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도 이유를 갖다 붙이는 그런 박스권 장세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오른다고 하는 건 박스권 위로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박스권 3,300. 내에서
3,300까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 치고 올라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애매하죠. 지금 애매해요. 3,300을 갈 이유가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승 동력이 강하게 있냐라고 보면 애매하죠. 두 가지가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이슈들이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호적인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여기에 지금 국내 정책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법안들이 나온 게 전부 다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반기업적인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요게 좀 돌아서면서 양도세를 비롯해서 조금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3,300 돌파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아직은 미지수니까 제가 강하게 돌파할 거다라고 지금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그게 진짜 박스피네요. 네, 지금은 그렇다고. 이 안에서는 내려도 내리는 대로 얘기하고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대체 뭐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노란봉투법 얘기해. 누구는 오늘 또 대통령이 얘기한 대주주 양도세 세금 얘기해. 누구는 상법 개정이 강하다 그래. 누구는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어. 누구는 또 금리 얘기해. 누구는 한미 정상회담 얘기해. 이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열식으로 쫙 펼쳐져 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줄 가장 메인 이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가장 파지티브하게 했던 거고 금리 인하가 했는데 뭐 2% 이렇게 안 오른 거는 뭐 아까 그 몇 가지 그 경계감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다 녹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 우리 공자님 비슷한데 네. 페이지 5페이지 볼게요. 네, 5페이지 봐주세요. 아 그래요. 일단 저도 아침에 주말에 자료를 만들 때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회의도 하니까 정책이 원복이란 나쁜 얘기가 아니죠. 긍정적으로 원복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나타나면은 구체적으로 그 섹터마다 다릅니다만은 바로 3,200에 3,300, 3,300 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쁜 뉴스들이 쭈쭈쭈 나왔는데 이게 차익 실현의 빌미가 돼가지고 라운드가 한 번씩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AI 버블도 시기상조인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상법도 언서틴티가 있는데 조금씩 걷어내겠지. 오늘도 이제 노랑 봉투법 나와갖고 관련되는 게 약간 주춤하고 그것 때문에 로봇주가 날아가고 그럼 반영이 된 거잖아요. 조선 이건 됐고 방산 이것도 원조도 다 됐으니까 정책 원복하고 정상회담 성공하면 33짜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3288이었나요? 네, 3288. 거기까지 바로 가는 게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바로 그러면 유동성과 함께 3,500으로 가느냐? 여기 있어서는 관세 영향도 있고 아까 금리가 진짜 2번 할 것 같으세요? 3번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한 주마다 또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네. 그것 때문에 요거 갈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3,300원 또 그 정고점 직전 고점까지 가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이 두 가지 정책 원복 한미 정상회담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같은 의견인 건데 다들 정책 원복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한미 정상회담 성공이라 하면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요걸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걸 딱 계산식으로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사람마다 다르죠. 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정책 원복이라면 10억이 아니고 50억인 거고 그 다음에 25%가 아니고 35% 세율인 거고 노란 법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됐고 그냥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거가 더 투자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원전 협상이랄까 아까 원전 협상의 디테일한 거 캡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달라질 수 있죠. 반도체 우리가 투자를 더하면서 관세가 품목 관세가 뭐 10%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은 일단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아 구체화되는 게 성공이다. 구체화되는 게 나쁘게 구체화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나쁜 것 같으면 애매하게 발표되겠죠. 그렇죠. 나쁜 것 같으면 애매하게 발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하기 전에 구체화되는 것이 발표되면은 정책 원복까지 합쳐지면은 3.3은 뭐 이게 3%밖에 얼마야? 100 해봤자 3%잖아요. 3%는 어떤 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은 어차피 목요일 아침이니까 내일 모레는 엔비디아 그거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오히려 셀드 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저기 뭐지 그 2차 전지 갔습니다만 로봇주가 간 것이 이런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성향이었다면 내일이 오늘 간 것만큼 또 간다 로봇이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성공하는 뉴스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진짜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뭐 새로운 뉴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한민국님은 경제사절단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 갔는데 고려아연 회장도 껴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노발레발님께서는 난 애매하게 발표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매매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님한테도 가장 지금 시장에서 메인이 되는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지난주까지는 금리였죠. 금리. 네, 금리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보고 있고 시장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럼 지난주까지 이제 금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냐라고 보면 bad is good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좋다. 왜냐면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약간 이런 시각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확실히 들어왔죠. 그럼요. 앞으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주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크게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 고용이 걱정돼서 지금 내린다. 라고 하는 건 사실 bad is bad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경기에 대한 관점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발언이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고도 특이했었는데 뭐죠?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룬 듯 보이지만 이는 노동 수요와 공급이 모두 현저히 둔화되며 나타난 기묘한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기묘한 균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파월 의장. 파월 의장. 네, 이게 생각해 보면 여기 기묘한 균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면 노동의 공급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형태를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기업의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은 건 원래라면 노동이 일정하니까 그렇죠.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수요도 감소해버렸네. 공급도 수요도 둘 다 감소. 공급도 감소했네. 어.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상한 균형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수요가 공급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건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실업률이 악화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돼라고 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고용지표나 이런 데이터들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공급이 감소했지? 왜 노동자들의 공급이 감소했지라고 보면 불법 이민자, 그렇죠. 퇴출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령자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어차피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고령자들의 은퇴,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잡을 떠나는 수요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 감소가 구조적으로 더 진행될 거냐 보면 지금 그렇지는 않아. 그러면 여기서 수요는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은 동일한 상태에서 수요가 이제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고용 지표가 빠르게 변화할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용이 빠르게 악화된다 그러면 작년 8월 우리 기억할 겁니다. 샤메 법칙 얘기가 나오면서 샤메 법칙. 네,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샤메 법칙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거기 연설문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안에 샤메 법칙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샵룰에 의해서 경기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 정책,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관세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망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용이 악화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일시적으로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베센트 장관이 얼마나 잘 막을 것이냐. 결국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힘을 비축하고 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힘을 비축하고 있다는 게 장기채를 발행을 해서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쓸 그 힘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해하지만 나는 경제 성장률을 만들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을 만들면 결국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 근데 파월 금리를 네가 인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정책을 하는 걸 막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가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지금은 이제 성장률을 만들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실현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경기 지표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 있고 그거를 트럼프와 베센트가 얼마나 잘 막는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여기 관련해서 근데 코멘트 그게 있을까요? 그 실업률이 올라가 버리면은 차라리 명문적으로 금리 인하를 확실해 버려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를 하고
진짜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금방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전에 네. 말씀드렸는데 미국 인구는 한 3억 4천만 명 되고요. 그 한 1억 6천 7백만 명이 노동 인구예요. 네. 대상하는 것이 몇백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노동 참가 인원하고 실업률을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22년도에 그 이민자 숫자가 21년보다 91만 명 늘었거든요. 23년은 160만 명. 작년은 무려 280만 명.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의 거의 대부분이 이민자에서 늘 정도로 이민자가 절대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에는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축소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좀 다른 보도에 하면은 하반기 역시도 이거 정도 비슷하게 또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저기 더 빠져나가는 게 멈춰야지 실업률에서 반영된 실업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바로 안 올라가고 이게 계속 빠지면은 겉으로는 4.2, 3, 4, 5 여기 머물러 있는데 지금 4.2인데 4.5 이상 가야지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확인이 될 텐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GDP 넘버가 확실히 빠지든지. 그렇게 안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자기의 그 포지셔닝을 계속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세로 인해서 그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관세 이펙트는 그 사람도 얘기했습니다만 3, 4, 5개월 걸쳐서 나온다기 때문에 관세 이펙트는 9월달 데이터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월달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0월 넘어갈 때 데이터가 화끈하게 확 빠져가지고 금리나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빅컷 할 수도 있어라는 정도로 컨스 잡히면 아예 시장이 금리를 확 하고 그냥 폭발하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또 애매하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진짜 2번, 3번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빨리 갖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요약 좀. 나 모르겠어. 맞아. 좋다는 거야? 좋은 일단 거야? 이제는 배드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배드 이즈 굿이었는데 금리에서 이제 경기를 바라봐야 될 때가 왔다고 공자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본부장님께서는 오히려 Bad is good.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경기 데이터가 생각처럼 빨리 무너지지 않기 무너지지 때문에 않기 오히려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 우리에게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금리를 바로 낮추지 않고 조금 더 계속 이끌 수 있다라고 지난주 같은 말씀하신 상황은 거예요. 계속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공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네요. 예. 일단 한번 가보고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꼭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지난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렵죠. 페이지 4 잠깐 볼게요. 요 두 마디를 할게요. 페이지 4. 페이지 4. 예. 여기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했잖아요. 했죠, 한 번. 그 2번, 3번 한다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무브하고 웨이트 하는 거야. 데이터가 확실치 않으니까. 또 한 가지는 진짜 배드 나오는 거야. 실업률이 4.2가 아니고 4.5% 아까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배드 이즈 굿으로 되려면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 CPI 넘버만 내려가면은 이건 배드 이즈 굿 해가지고 금리 인하 할 수 있어요. 시장은 이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배드 이즈 굿으로. 근데 배드 이즈 굿으로 바로 간다고 저는 장담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관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인플레가 일시적인지 확인이 안 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실업률이 바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만만치 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결론. 민트는 오늘 너무 예쁘다. 이걸로 간다 그러면. 아니요, 이걸로 가요. 제이콥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맞아. 시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애매하죠. 여러분. 네. 예. 그거 저거 해요. 그거 저 로봇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로봇 하면 되잖아. 그거 확실하잖아. 로봇은 확실하잖아. 하이진 아래는. 근데 그것도 너무 조금 저는 좀 신기했어요. 왜요? 노랑봉투법을 한다고 그게 그렇게 이 정도로 오를 일인가? 아, 네. 그걸 정부에서 로봇 키운대요. 아예 육성 오늘 산업.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였는데. 아 이렇게.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뭐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뉴스랑 이슈랑 섹터로 넘어가죠. 가볼까요? 네, 일단 로봇 강세가 일단 있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제 한마디 혹시 기억나세요? 꺼진 불만 다시 보자고. 꺼진 불만 다시 보자. 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요. 그 아예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껌딱지 같은 종목들, 그렇죠. 걔네들 다 싸그리 사야 된다. 싸그리는 아니었고. 특히나 바이오. 이거 진짜 집
그냥 팔아가지고 빚내서 무조건 사라. 싸구리는 아니었고 근데 그런데 로봇이 오늘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봇 바이오. 네, 예. 로봇이 그런 섹터로 지금 약간 부각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약간 조짐이 있었고 오늘까지 올랐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의 수혜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약간 자조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슈가 더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22일, 그러니까 8월 22일에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로봇주가 좋았잖아요. 거기엔 노란봉투법 이슈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것 중에 7대 과제 중 하나가 휴머노이드고 5년 내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책을 설정했고 로봇을 민다 이렇게 나오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 보는 건 이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근데 생각보다 엔비디아의 이번 이슈는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보면 지난주가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지난주가 엔비디아가 설정했던 로보틱스 위크였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난주에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하고 최신 혁신 사례 같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뭐 피어 로보틱스라고 해서 파레트 물류하는 그런 자동 로봇이랑 아그 빨판 같은 거 발판. 네, 파레트. 네. 그다음에 뭐 서브 로보틱스라고 해서 배달 로봇 같은 거.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엔비디아 기술과 적용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위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이죠. 8월 25일 오늘 밤에 대규모 로보틱스 신기술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네. 어떤 것들이 발표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하는 건 차세대 기술과 비전을 공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로보틱스 위크에서는 실제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제품들 중심으로 공개하고 얘기했다면 25일에 오늘 공개되는 것들은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최근에 로봇이 관심이 엎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생각보다 물리 AI가 뭐 안 따라오더라. 그래서 물리적 AI,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오더라.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뭔가 발표를 하면서 하드웨어 같은 것도 발표를 할 거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혁신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동안 이제 휴머노이드가 죽어 있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네. 뭐 이재명 정부가 키워준다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리고 뭐 저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런 엔비디아 뭐랄까 발, 관심 로봇.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로봇이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의 영향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심이 그냥 따라붙는 형태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 없고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뭔가 약간 모멘텀 섹터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냐 없냐는 오늘 엔비디아의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단 정책에 대한 목표를 발표했고 여기서 로봇을 정말 키우겠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투자 정책들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또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건 2021년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수소 경제를 얘기하면서 그때 수소 관련된 주식들이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로봇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치고와 함께 엔비디아의 어떤 전반적인 로봇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게 로봇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 마포에서 크게 아파트에서 불 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봤어요. 네, 그 아파트 불의 원인이 혹시 뭔지 아세요? 거기 방에서 충전하고 있던 스쿠터 때문이었습니다. 스쿠터에서 충전 중에 불이 나서 문제가 생겼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배터리의 리스크. 네,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터지고 말거든요. 근데 대형 배터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거죠. 그러면 이 로봇이 각각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우려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로봇의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좀 더 보강이 돼야지 집으로 들어올 거다. 하지만 집 이전에 산업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 진짜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봇은 만약에 등에서 불나면 자기가 뛰쳐나가면 되지 않나? 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뜨거. 칩이 망가지겠죠. 칩 안 가지나? 그러겠죠. 지임 안 가지지. 네. 불타 없어지네. 그런가. 칩이 터져버리겠죠. 그 뜨거운 걸 느끼는 휴먼이 아니야. 로봇이. 휴머노이드인데? 글쎄 손가락만 이렇게 휴먼하는 거지. 그거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불나면 이제 큰일 난다. 큰일 나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차장보다도 훨씬 심각.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김장현 본부장님도 로봇 코멘트. 네. 원래 하이젠 RNM 엄청 좋게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회사의 그 확장성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다시. 그 확장성을 모르겠다. 네, 그 기술의 확장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시장에서 테마로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시가총액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친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나라 로봇주가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 하이젠 RN하고 로보티스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레인보우와 삼성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것들 보면은 그렇게 핫한데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은데 외국인 지분은 왜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을까? 그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그러니까 다른 섹터, 웬만한 섹터보다도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이 뭐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은 이게 지속성으로 살 수 있느냐, 밸류에이션 하느냐, 로보티스 정도만 저는 예전부터 근본적으로 밸류를 할 수 있다고 봤고, 로보티스가 할 수 있는 게 가시거리로 따지면 내년까지만 빠지면은 지금 주가는 반영이 거의 다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10만 원 정도면. 그러면 레인보우는 다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좀 저는 유보적입니다. 그럼 로봇은 투자 안 하겠다? 뭐 굳이 안 해도 되죠. 네. 공자님은요? 지금 이 위치에서 오늘 뭐 22%, 10% 대부분 다 한 5% 이상은 올랐으니까. 오늘 자리에서 로봇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 이건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다 그러면 그냥 좀 담아두세요. 저는 로봇은 길게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전 뭐 생각해 보면 2020년대 초반에 네. 뭐 네이버 같은 거 그냥 사두세요. 뭐 지금 실적 안 나온다고 하다 좋을 수도 있잖아요. 2010년대에 생각해 볼 때 뭐 어플리케이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상장돼 있다 그러면 사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구글 사세요. 뭐 모바일 시대에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버 사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거랑 비슷한 게 지금 로봇이라고 봐요. 근데 로봇에서 우리나라가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갈 수 있냐? 퀘스천 마크죠. 그러면 로봇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을 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201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갔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초반은 테마를 타고 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길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2차 진지로 따진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1차적으로 좋았던 게 2017년인가 2018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억할 때 2017년인가 테슬라의 모델 3가 처음에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올랐었는데 그리고 실제 판매가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2021년 말부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로봇에 대한 관점은 저는 2차 진지 초기 느낌 2017년 이 정도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모델이 나오면서 관심은 받고 있지만 아직은 실적은 나오지 않는 구간. 근데 이게 실적으로 더해진다 그러면 정말로 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어떤 기업이 진짜 실적이 폭발하면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은. 알겠습니다. 로봇 아까 뛰쳐나간다 그랬더니 엄청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쟤는 진짜 잘라버리던가 해야 돼. 방송이 장난이야? 와, 개그로 겨냥한 거냐? 진짜 바보가 원래 개그였는데. 네. 근데 로봇이 집에 있다가 밤에는 밖에 나와서 자도 될 것 같다 생각. 그래, 밖에 나가서 그냥 침낭 깔고 그냥 누우면 밖에는 되잖아. 야외에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일하러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리고 밖에는 어딘가요? 밖은 어디예요? 대체 밖은 불나도 상관없는 거야. 개집 가서 자면 되죠. 개집 개라. 로봇을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 충전 어떻게 해요? 충전? 네. 누가 훔쳐 충전 때문에 집에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 아,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럼 로봇 충전 방법이 없지. 네. 충전소 가면 자는 그것도 누가 근데 만약에 충전소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충전소에서 로봇 폭발하면 진짜 대폭발 나요. 대폭발. 네. 로봇 우리 봤잖아요. 테슬라 그때 터졌을 때 지하 주식 날아가는 거. 그거 이상의 폭발이 있겠죠. 다 붙어 보이고. 그러면은 로봇 못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로봇이 안 말이죠. 할래. 로봇이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생산 현장의 산업 현장의 자동차 생산 여기 투입되는 건 뭐 빨리 될 수 아니 있어요. 거기도 그렇죠. 하면 안 빨리 되죠. 되겠죠. 거기 그거는 터지잖아요. 그 사람들 관리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사람은 다른데 개인 집에 들어가서 하는 거 개념은 배터리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아까 그런 얘기하는 건데 그
그 엔비디아에 관련되는 그거는 사실은 로봇이 자율주행 이상으로 해가지고 가는 옵티머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면 사실은 엔비디아 사거나 그거 영향을 받는 중국에 있는 로봇 회사들이 있거든, 플랫폼 회사. 유니트리. 그 회사 사는 게 낫지. 한국 웬만한 회사들이 거기 견주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레인보우는 다르다는 거야. 레인보우는 다른 삼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계속 사놓고 기다리면은 뭐 미국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회사보다 못 가더라도 하나의 섹터로 다줄 수 있는데 저는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보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지금 그 M&A를 하려고 그러고 이번에 사람들을 한 25% 뽑았대. 네. 요즘에 엊그저께 NDR 한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뽑았다 하더라고요. 휴머노이드 쪽에서 뭔가 조짐을 보이려는 건 파지티브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만은 긴 그림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분위기 전환 한번 하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배터리 요거는 다 안전하잖아요. 배터 이거는 이건 진짜 안전. 진짜 완전 안전해. 네, 한 번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 그건 아닐 것 같고. 전 안 봐가지고. 그래요. 네. 원래 안 보니까. 네. 원래 안 보니까. 원래 안 보니까. 나쁜 건 더 안 봐요. 나쁜 건. 요거. 네. 야. 삼성 갤럭시 Z 플립 6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예쁘다. 본체 단품 유심만 삽입하면은 즉시 사용이 가능한 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통신 3사 및 알뜰폰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G 공기계이고요. 확정 기변 및 선택 약정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유심을 사용하시면은 저렴한 LTE 요금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개월 1년 동안 무상 보증을 제공하고요. 일단 너무 핫딜가입니다. 정상가가 115만 원 정도인데 핫딜가로 반값 뚝 떨어서 59만 원에 59만 가져가실 수 원. 있습니다. 근데 요거 색깔을 네. 처음 보는데 요거 예쁘네. 너무 예쁘다. 노랑이에요. 이게 뭐야? 노랑? 무슨 요거 옐로우예요? 색깔은 지금 딱 적혀 있지 스타워즈 않는데. 그 깡통 로봇 색깔 같아. 근데 여기 아래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색깔이 한 4개 정도 있나 봐요. 그죠? 예. 그런데 요거 색깔 이쁘다. 네, 확인하셔가지고 상세 페이지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노트북도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 노트북 5이고요. 본체 그리고 샤오미 USB 선풍기까지 드리고 무선 마우스까지 이렇게 3개를 세트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요것도 컬러가 2컬러가 있대요. 메탈릭, 그레이 컬러. 이거 한 컬러네요. 그리고 고성능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뭐 램도 너무 크고 뭐 기가도 되게 크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스펙의 설명에 대해서는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노트북을 140만 원짜리를 79만 원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클릭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A급 리퍼 제품이고 12개월 무상 보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 가라데님께서 저거 업무용으로 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건 뉴스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이슈가 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네. RRP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RP라고 한다면 은행들이 좀 돈이 부족했을 때 국채 담보를 맡기고 연준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역RP라고 한다면 은행들의 자금을 연준이 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빌려갔냐? 연준이 돈을 워낙 많이 풀었었잖아요. 2021년, 2022년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 유동성을 흡수한 거죠. 이자를 주면서. 근데 그게 이제 역RP로 자리 잡았었는데 RRP의 잔고를 보시면 2022년 12월 말에 2조 5천억 달러에 달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야, 대체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도 높았는데 왜 시장이 괜찮았지? 2023년에?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초과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을 추가로 저장해뒀던 그 초과 유동성 RRP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거죠. 은행들이 계속 이 자금을 쓰면서 유동성이 마르지 않은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잔고가 얼마나 감소했냐면 360억 달러까지 감소했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잔고 이제 차트 빵 무너진 거 보면은 느껴지시죠?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 RRP 잔고가 빵이 됐을 때 은행들은 뭘 썼냐? 이제 지급준비금을 써야 돼요. 지급준비금이 나가기 시작한다면 은행에서 그 말은 결국 뭐가 되냐면 대출이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대출 감소는 은행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얘기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물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유동성 감소 자체는 시장에 그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감소 자체는 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회수한다 그러면 지금 돈 내놓으세요. 그 대출 받은 건 주세요. 이러면 이 가게나 기업들, 이 한계에 몰린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파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은행들의 신용에 이 이슈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거는 저는 베센트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그냥 알고 가시라 정도. 왜 RRP가 감소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충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정도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런 건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건 좋을 거 아니에요. 좋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다음 뉴스는 상법 개정. 상법 개정. 네, 2차 상법 개정 통과가 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찬성 180표로 나왔고 국민의힘은 반대. 참 포기로 참석 안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단기로는 소액주주 우대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장기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국 악화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사모펀드와의 소송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소액주주 권익이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결국은 이 금융 비용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 법률 비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거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다. 이 정도고. 그럼 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냐는데 1차 상법 개정을 보면 일단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가 됐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리고 3% 룰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합산해서 3%만 제한하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었고 이번에 2차 개정 상법을 보면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의 이사를 선임을 할 때 한 명이 원래는 한 사람당 하나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집중투표제는 내가 5개의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소액주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이 어떤 특정 이사를 몰아주고 이 사람을 내가 당선시키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몰표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금 현재 최대주주 경영권이 조금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모펀드와 소액주주들이 합하면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만 보면 좋겠지만 기업 사냥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감사위원 2명 분리 선출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감사위원 1명의 분리 선출인데 이 분리 선출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사회 멤버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어차피 최대주주가 장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해봐도 어차피 뭐 의미가 없잖아라는 거였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아예 따로 이사회에 따로 분리해서 선출을 해라라는 거였고 그래야지만 3% 룰이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위원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2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감시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더 2명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의 경영에는 좀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고려아연이나 대한항공이나 소노나 이런 데서도 봤듯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네. 그러면 주가는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는 엄청 많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싸우면 오르잖아요. 싸우면 오르죠. 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주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정말 주가를 투기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제가 그 금투세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냐?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럼 주식시장을 왜 부양해야 되냐? 투기판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금을 돌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돌기 위한 수단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창업을 하는 회사들에 돈을 투자해 주잖아요. 그럼 왜 투자해 주죠?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엑시트를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서 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우리가 다운돼 있으면 VC 쪽에서 자금이 돌겠냐고요? 안 돌아요. 네. 그래서 자금 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투기적이라고 하는 건 난 동의를 못 하는 게 네.
고려아연 때도 봤듯이 고려아연 자체가 어떤 지표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엄청 저평가다가 싸우니까 제 밸류를 찾아가잖아. 왜냐면은 경영권 다툼이 붙으니까 한 주라도 더 비싸게 주고 살려고 이제 10,000원 더 내고 10만 원 더 내고 제가 더 사네 얘가 더 사네 하다가 저 밸류가 원래 페어한 밸류인데 저쪽까지 내고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더라고. 근데 원래 가격이 이 정도면은 페어하다라는 그 레벨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투기적이라는 게 동의를 하겠는데 싸우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더라. 이러면 투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찾아가는 게 투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행태 네. 자체가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정말로 기업 사냥꾼인 기업 그 사모펀드들이 득세하게 되면 네. 이 기업들을 만약에 인수했어요. 사모펀드가 경쟁력으로 해서 인수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는 어떤 행동을 하냐.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기업을 쪼개서 팔아요. 네, 뭐 땅 팔고 기업 팔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실업자들이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심장이 없어요. 네, 가슴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돈만 봐요. 그래요? 그렇죠. 휴머노이드는 우리나라의 오너들은 봐요. 이 사람들을 봐요. 노동자들을 보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정사 같은 것들을 감안하는데 사모펀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해외 사모펀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모펀드들이 득세할 수 있게끔 이제 정책이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정서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해외 펀드 들어온다면 그걸 막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외 펀드들의 상황이 강화된다는 건 우리나라의 고용이나 우리나라의 기업의 안정성, 우리나라의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지속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음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상법 개정 통과 요게 오늘 상승에 또 이제 좋은 또 재료가 됐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다. 소액주주들한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근데 지금 보면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반기업적인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1, 2차 상법 개정,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건설안전 특별법 이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전부 다 좀 제한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럼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당연히 과세해야 되지, 뭐 우리가 돈도 부족한데 세수를 늘려야 되지,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우리나라의 세수가 더 확충이 되는 건데 그런 기업들의 어떤 영역들은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는 거죠. 너무 급하게. 근데 그 생각나. 대기업들이 돈 벌어도 다 유보금으로 쌓아놓지 않나? 그렇게 막 투자하고 막 고용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업이 만약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네?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면 유보금으로 그냥 땡치나면 고용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자르기 시작하나요? 하청부터 자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죠? 국민한테 오잖아요. 네. 유보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보금을 쓰면서 동시에 자기들은 계속 구조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법무공자님 정경련에서 나왔다고. 각자의 의견이 있는 네, 거니까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 네. 노동자 의견 제가 지금 계속 대변하고 하고 있잖아요.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고 실제로는 뭐 하층미라는 표현 좀 그렇고 이제 실제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다는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노무현 때 얘기했던 뭐 비정규직 철폐에 관련된 법안이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작용했냐. 하청, 지금 이 노동봉투법이 나오게 만들었던 하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안정을 만들었나요? 2년 이상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1년 11개월 고용하고 나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알바에 전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이상도 좋고 이렇게 되면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법을 회피하려는 형태로 가게 돼 있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기업보다는 그 밑에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좋아요.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도 좋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당장 돈을 더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사업주들이 고용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알바 자리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서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책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까지도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내 감정에 호소해서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조건 맞아. 네. 정의로 보니까 맞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봤을 때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진짜 뭐 저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상황에서
기업이 양보할 거냐 혹은 노동자가 양보를 할 거냐 소액주주가 양보를 할 거냐 이거를 서로 조율하는 관점의 차이여서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미래에 맞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생각이 있고 그게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거에 뭐 주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하실 말씀 많으실까요? 많이 했는데 뭐 됐습니다.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자님만 말씀하시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왜요? 많이 얘기하셨는데 또 일리가 있는 면이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해왔던 그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방향의 타이드가 조류가 조금 달리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시. 또 다른 것도 있고, 뭘 하든 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슈는 뭐냐면 대화를 안 하는 과정으로 가면 그게 문제죠. 누가 먼저 A라는 A, B가 있는데 A가 우위를 갖건 B를 우위를 갖건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A가 있는데 B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가고 B가 A 죽어버려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트만 안 되면은 다 조율은 나중에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추가 워낙 저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지금 이렇게 큐를 맞추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과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거를 인식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젠 다 바뀌는 거 모든 게 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이브하죠. 근데 뭐 균형추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거를 뭐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거 주장을 할 때 원래 다 처음에 이제 개혁하고 실행하면 각자 입장에서는 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원래 뭐 저기 원래는 일요일에도 출근했던 거 알아요? 주 7일, 주 6일 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안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 5일째 한다 그랬을 때 기업들이 싹 다 나 죽는다는 소리 했었고,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최저임금 도입한다 그랬을 때도 다 죽는, 이러면 기업 누가 하냐, 기업 망한다 뭐 이런 소리 했었고, 다 그 앓는 소리 서로 하는 거죠. 예, 각자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지켜보면서, 아니 뭐 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투자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하게 준 건 뭐냐면 사실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안전특별법. 네, 요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될 거예요. 아마 시장에서 화두는 안 될 텐데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부동산을 끌어올릴 겁니다. 이게 건설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삼진아웃제도가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면허를 취소가 되고 라이센스를 취소당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기가 늘어날 거예요. 공기가 늘어나고 건설 사업을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건축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주값 상승이에요. 집값 상승. 네, 부동산 가격으로 이거는 부동산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부동산 사야 되겠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네. 그래요. 그래서 살려면 뭐 지금 이제 수요는 억지로 늘어났는데 얘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도 이거 계속 늘어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다음 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고 있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에 대한 뭐 바텀을 오히려 올려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안전 특별법 들어오면서 건설 막아버린다. 그럼 부동산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잖아. 그러니까 서울 쪽에 집은 어떻게든 사야 되겠네요. 아니면 적어도 경기권에 뭐 분당, 일산은 아닌 것 같고 서울 남쪽으로 경기, 용인, 수지, 뭐 동탄 이런 데는 사긴 사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림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다음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 많이 얘기했을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 해주세요. 네. 오늘 밤이니까. 네, 오늘 밤인데 일단 오늘 시장만 보면 조선과 원전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모습이 나왔죠. AI에 대한 관심.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또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고 방산도 조금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가 오늘 2개 불거졌었거든요. 베네수엘라 전쟁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예멘에 대한 폭격 이 2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별로 오르지 않고 방산도 일단은 지금 크게 영향이 없었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특사를 보내면서 엔터를 네. 달랬다고 보는 건지 엔터는 좀 반등이 오늘 나왔다. 오늘 참석하는 주요 경쟁인들을 보면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들어가죠. 삼성, 이재용인데 아니, 이거는 또 피자집쯤에 그 유명한 피자 있잖아. 이재모 피자. 부산에 있는 건가? 그것도 네. 이재명 피자라고 막 하고 그래요. 네. 이재용입니다. 그 유튜버 먹방 유튜버. 네, 먹방 유튜버 이재용. 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SK, LG 4대 그룹 총수가 다 출동을 했고 아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그다음에 김동관 하나, 박지원 두산에버리티 회장, 그다음에 서정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허태두 잘하네. GS그룹 회장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보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건 하나그룹과 HD현대는 당연히 조선 때문에 갔다, 마스카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간 건 나 보잉 사줄 거야라고 약간 도장 찍고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GS그룹이 좀 보일만한 것 같은데 LNG 쪽 투자를 늘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외국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으니까 나 미국에 투자할게. 미국에서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 생산하는 형태로 투자할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했고 좀 특이한 건 CJ였어요. CJ가 왜 갔지? 내수 기업인데 라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뭐 식품 내림 쪽 공장 같은 거 미국에 좀 더 설립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영 같은 거 투자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별로 뭐 이슈가 어떻게든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들이 이제 실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이 기업들의 이슈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주가가 미리 좀 올랐는지를 좀 보세요. 미니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게 있다 그러면 미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좋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대감이 없었는데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좀 지금 다시 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공격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 대미 투자 패키지 최대 수혜 업종은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뭐 등등등등 많은데 하나만 꼽자면 뭐예요, 김장일 본부장님? 글쎄요. 별거 없어요? 내일 열어봐야지 알죠. 그거는 저희도 아니까. 예, 뭘 미리 알지? 프리뷰를 들어보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해서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정보는 없는데 다 정보 없죠. 추측하는 그냥 영역인 거죠. 캐주얼하게. 정보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투썸 플레이스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는 거죠 뭐. 우리끼리. 글쎄 뭐 미국이 이제 인텔 살린다고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삼성전자한테 뭐 인텔 도와주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3,500불 투자하기로 했는데 뭐 또 1,000억 불 정도 뭐 어디선가 다 모아서 한다는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약간 김장일 본부장님은 그런 것 같아. 지금 스탠스가 한미 정상회담에 크게 기대할 건 없고 네. 잘해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나쁜 것만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쁜 것만 안 나오는 게 나쁜 거 안 나오면 이제 뭐 주가 오르겠죠. 그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스탠스이신 것 3,200, 300 가지 않을까요? 예. 오케이. 공자님은요 어떠십니까? 요 중에서 좀 그래도 주목할 만한 얘네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봤을 때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원전. 계속 방구를 끼면서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흘리잖아요. 네, 미국과도 뭔가 있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 처음에는 안 좋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반전으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뭔가 패키지를 많이 들고 갔다는 느낌이고 실제로 뭔가 굉장히 합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에서 실제 어떤 얘기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와의 JV라든가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전략적 제휴는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우리나라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팀 코러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전 지어주는데 어떤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들을 좀 어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좀 돼요. 알겠습니다. 예. 와우, 아까 저희 범송공자님이 쭉 브리핑하는 거에 네. 토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도 올려주시고. 네. 저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 최근에는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슬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 돼버렸어. 뉴노말이. 그리고 인신공격이 그냥 뉴노말이 돼버렸어. 근데 서로 의견이 다른 게 민주주의고 그게 또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맞아요. 상대방이
이 룰을 깨는 그런 의견이나 행동만 안 하면 어떤 의견이들 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토론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환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견을 올려주시되 존중하는 톤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또 인신공격은 하지 해주시면 또 범성공자님이 거기서 반대 의견을 또 제시하면서 타협점을 또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셔도 돼요. 3프로 머니 채널에서도 있으니까요. 네. 오케이, 다음 뉴스 어떻게 하나만 가볼까요?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뭐 저는 상관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섹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네. 바이오 섹터 특히나 뭐 ABL 바이오나 뭐 보로노이나 이런 애들 올라가는 거 바이오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바이오요. 아닌가? 재규호님이었어. 재규호님. 재규호님 맞았어? 네. 아 그래. 네. 아 그럼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그 지금 분위기 따라서 올라간 거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는 근데 없으시고. 원래는 이 얘기 하셨어요. 꺼진 불 다시 보자. 꺼진 불만 다시 보자. 그러면서 오늘 올라갔던 섹터들 네, 로봇에 대한 얘기하세요. 얘기를 했었고 네. 섹터는 지금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로 올라갔지 섹터가 전반 특정 이슈가 부각된 그런 느낌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세게 받았고 미국의 바이오와 한국의 바이오 좀 차이를 보면 미국의 바이오는 경기 방어주, 우리나라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니까 미국의 바이오주는 사실 별로 안 올랐고 우리나라는 강하게 오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ABL 바이오가 좀 강하게 올랐는데 이 BBB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제가 오전에 봤을 때 한 8%대 올랐었고 이 ABL 바이오가 강하게 오르면서 다른 바이오를 같이 끌어올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하고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있으시면 하나 하고 그렇게 네.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 오늘의 한마디. 예. 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네. 세상이 구름 같죠. 시계같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도 결국은 애매했던 거죠. 압력을 받았어도 그렇고 자기도 갑작스럽게 바꾼 건 아닌데 그래도 갑작스럽다고 느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전날 그 한 3명 4명의 연준 위원회 나와서 금리나 쉽지 않다는 톤으로 이구동성 얘기했는데 이분은 또 이제 갑자기 그 고용을 보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이 구름처럼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름 같은 세상에서 시계같이 돌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게 이슈고 내일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신박하다.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신박하다.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정보가 없어서 말을 못 하신다 그랬다? 근데 내일 무슨 장이 펼쳐질지 모르면서 내일 거를 미리 하셔. 마감 오늘의 한마디를. 되게 야, 이건 정보가 있으신가 봐요. 그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 내일 몇 % 오르는데요?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네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교가 뭐냐 할 때 외교라는 말을 쓸 때 외교는 힘을 활용하는 거다. 무력이 아니고 협상의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외교란 말이에요. 설득이죠. 또. 예, 힘이 무력의 힘이 아니고 협상의 힘인데 협상의 힘. 그 협상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국력. 상대를 해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협상의 힘이 있습니다. 와. 라는 말을 이 토마스 셀링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경제 쪽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잔인하네요. 잔인하죠.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 받은 사람, 게임 이론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이 상대를 해친다는 것이 딴지거노도 해치는 거니까 미국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못하는 우리 힘이 있다 그러면은 그 협상이 힘이 돼서 내일 결과가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외교가 어떤 것인지 내일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범성공자님 오늘 한마디. 네, 이 그림 보면서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노란 봉투를 들고 춤추고 있는 로봇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한마디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봤을 때 노란 봉투법 때문에 로봇이 오른다고 했을 때 웃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또 가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노란 봉투법 때문에 고용을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기업들이 그래서 로봇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거죠. 그치. 네, 굉장히 씁쓸했다. 네, 그게 오늘의 시장의 제 생각입니다. 근데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돼. 임금 인상도 적당히 해야 되고
2022년 3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3개의 그 자동차 기업이 동시에 파업한 게 3년 전이냐 2년 전이냐 2년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때 요구됐던 게 뭐냐면 4년 동안에 금리 임금 인상 40% 해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된지 아세요? 그거에 그 자동차 업계에서의 휴머노 로봇 채용하는 거, 로봇을 이거 하는 거에 촉매가 된 게 그때 세 군데의 동시 파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프로마이즈 해야 된다. 어차피 도도한 거는 로봇으로 대체가 되게 돼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안 한다고 미국에서 하면은 그러고 한국엔 별거 있나? 한국도 결국 하게 돼 있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걸 생각하고 적절한 타협의 대화의 장으로 가는 게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게 이상한 촉매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약간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도 올랐잖아요. 올랐죠. 맞아요. 게임주도 잘 올랐고 게임주가 오르는 건 근본적으로 게임이 재밌어서 맞아. 게임이 재밌어서 오르는 거지. 예. 오늘 방송을 이렇게 재미없네 하셨는데 네. 게임으로 한번 그 재미를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넷마블의 뱀피르 게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넷마블이 만들어서 믿고 할 수 있는 뱀파이어 MMORPG를 들고 왔습니다. 올해 매출 1위를 찍은 게임을 2개나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전 등록만 하면 14만 9천 원 상당의 보상을 확정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요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뱀피르 넷마블의 뱀피르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4만 9천 원 상당의 돈 주니까요. 사전 등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제가 좀 텐션이 조금 낮았어요. 나 알 것 같아. 왜요? 술 많이 마셨죠? 아니요, 술 안 그래요? 먹었어요. 술은 안 먹었는데 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얼굴이 빨개요. 얼굴이 빨개요? 네. 왜 그래요? 모르겠는데. 아니요? 어. 아, 예. 약간 좀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하니까 긴장 상태. 긴장하고, 긴장하고. 이제 저 애국심이 너무 큰 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막 손에 땀 나고, 아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조금 텐션이 좀 낮았습니다. 예. 내일은 올라와요? 텐션? 그러면? 내일은 이제 한미 정상 결과가 하는데? 어느 정도 나오니까 내일은 좀 이제 파이팅 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완전 전쟁터예요, 세계가.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지만 3차 대전입니다, 진짜. 각국이 지금 적자 생존 지금 적재생존? 분기점에 딱 놓여 있는. 저는 하루하루 1초 1초 갈 때마다 손에 지금 땀이 엄청 나요. 예. 빨리 끝내자. 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뭐 장이 좀 뭐 종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기회를 많이 찾아보시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